아침에 매일 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올해로 3년째 마스크 수능입니다. 시험장 밖에서는요 떠들썩하게 응원하는 광경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좋은 결과를 기원하는 마음 이건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자, 51만 수험생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 경제 보시죠. 자, 매일 경제 일면 톱. 사우디 왕세자 방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조금 넘겨서 도착했습니다. 지금요. 자, 빈살만 한국 기업들과 21개 통큰 신사업 체결한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뭐 MOU 얘기 나오고 그러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린 수소 그리고 철도 차량 방산 사업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빡빡한 일정 그리고 뭐 잡혀 있는데요. 그 저녁에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합니다. 투자 협약 규모는 수십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3고 파도가 닥쳤다. 상장자 25%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3고 파도요. 좀 더 보죠.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입니다. 기업들이 감당하기에 다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좀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3분기 실적을 따져봤는데 쇼크다, 충격이라는 거죠. 기업 600여 곳 가운데 150여 곳이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보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26% 줄었고요. 순이익은 더 줄었습니다. 37%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자, 공시가 실거래가가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는요 실거래가가 더 큰 게 이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굉장히 침체죠. 그러니까 공시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종부세 2배로 내는 셈이다.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종부세는요 작년 집값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올해 급락 상황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감면안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야당에서 좀 반대하고 하고 있는데 이대로면요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안 군부대에 근무한다. 그런데 보니까 고위공직자 아들이 2배나 많더라. 그러니까 이거 공정한 건 맞습니까? 약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네요. 고위공직자 아들 570여 명을 분석해 봤는데 국방부나 직할부대 이른바 좀 근무가 상대적으로 편한 곳, 수월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근무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시장 아들인데 시청 사회복무원 근무. 물론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아들, 시청 사회복무원 근무 뭐 이렇게 뭐 주목을 끌긴 합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이미 짚어주시기에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초짜리입니다.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 모두분한테 전해드렸죠. 오늘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준비하고요. 현장 연결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 하나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수능 기사가 이른바 이제 캘린더 기사예요. 딱 때가 되면 나오고 날씨 관심 많아지고 오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모든 신문들이 이걸 싣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51만 명입니다. 응시하고 있고요. 확진 2,300여 명은 격리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이과 통합형 두 번째 2년 차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재학생 줄고 N수생이 늘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뭐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국에서 치러지죠. 그리고요. 어느덧 코로나19 발생한 뒤에 세 번째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상태가 여전히 있다는 건데요. 서울 경복고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길종 기자, 지금 시험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입실 마감 시간이 8시 10분까지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은 시험장 앞에서 발열 체크를 마치고 입실해 40분에 시작될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장 앞은 올해도 후배들의 떠들썩한 응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수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응원전을 자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30년째인 수능에는 총 50만 8천여 명이 응시하는데요. 지난해보다는 1,791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 이미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입시를 마쳤겠지만요. 그래도 유의할 사항이 지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배부되는 종이 칸막이를 설치하고 자기 자리에서만 식사해야 합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별도 시험장으로의 외출이 허용되고요.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 역시 운영됩니다. 시험 도중 고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감독관에게 알리면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지참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복고등학교 시험장 앞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죠. 피의자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피의자가 됐다. 그럼 수사 대상이 됐다는 말이겠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다룬 기사입니다. 지금 이태원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요. 어제도 국회 행안위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뭐 인물들에 관한 건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부터 볼까요? 여기 두 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당시에 서울청 상황관리관 맡았었죠.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와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제목 보겠습니다. 자, 윗선에 그리고 부하에 참사 책임을 떠넘긴 전 용산서장이다. 일단 뭐 매섭게 질타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행안위 출석해 답변을 했는데 자, 좀 더 보죠. 여기 답변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임재 전 서장 참사 전에 기동대에 2차례 요청했는데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설명하고요. 그리고 밤 9시 57분 용산서 상황실장이 특별한 상황 없다고 보고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특별하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어제. 그리고요. 류미진 총경 보고 일절 못 받았다. 그리고 밤 11시 39분에야 압사 신고 알게 됐다. 자, 밤 11시 39분이면요. 이거 한참 지난 거예요. 당시에 지금. 큰일이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파악을 했다. 아, 이게 다 문제군요. 그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행안위 질의응답 내용 좀 몇 가지로 뭐 나눠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건 참사가 없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일리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어요? 본인 사무실로 가셨다며요?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네,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몰랐냐 이거죠.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책임 회피하는 생각이 112 상황. 어제 뭐 국회 모습이 저런 모습, 그리고 저런 내용의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답답하시죠? 아, 저랬구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런 상황이었구나. 이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전 용산경찰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 요 얘기도 했죠.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을 했지만 서울경찰청이 묵살을 했다. 요 얘기를 꺼냈어요. 뭔가 두 차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리. 근데 요청했다. 지금 사실은 뭔가 이 경찰 인력, 경찰 경력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됐더라면은 굉장한 한탄 섞인 아쉬움이 지금 묻어나잖아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묵살당했다. 자, 이 부분 이게 상호 수사 혹은 또 재판까지 많이 진행되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어제 질의와 응답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용산서의 업무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많이 늘어서 부담이 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맞습니까? 현장 직원들의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요청을 했다. 그러나 거절. 뭐 묵살된 거죠. 거절. 집회 시위가 당일날 많다. 여유가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향후 수사 그리고 이후에 혹시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이 사안은. 일단 상부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뭔가 역할을 했다 이걸 호소할 수 있는 대목인가요? 그렇죠. 용산 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동대에 관련된 요청을 지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현장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다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윗선에서는 윗선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 이게 또 그럼 윗선 쪽에 그쪽에서 뭔가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윗선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다했지만 윗선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라는 이것이 예.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위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로 논란이 또 짚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결국에는 윗선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추후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뭐 재판이라든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예. 책임 등을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전 용산소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건 아랫선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용산 서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질문에 답변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들을 해온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동대에 대한 윗선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을 했었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본인은. 네,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또 마지막에는 또 책임을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회피하는 얘기도 또 거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인은 직무에 충실을 했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 이렇게 총평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황 그대로 설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듣고 입장이 더 답답한데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그러면. 자, 최인정 변호사 역시 뭐 이거 법률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요, 기동대 요청, 요 사안 아까
조대인 변호사가 살짝 언급하셨어요. 이게 용산 경찰서거든요. 이게 혹시 이 사안 자체가 또 이게 연결되면 여권에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요. 결국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예.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와 예. 직무유기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 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용산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을 2번씩이나 했지만 서울청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낼 수 뭐 집회 얘기를 없다라는 게 하면서 안 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 예. 반면에 지금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예.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대립돼서 말이 다른 겁니다. 그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누가 접수했고 그러니까 뭐 서면이냐 유선이냐 뭐 구두로 했느냐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경찰청 특수본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업무인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 이 전 용산 경찰서장의 얘기가 증언이 맞다라고 한다고 예. 하면은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용산 서보다는 서울경찰청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참사가 발생하기 예. 전에 2차례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로 뭐 다른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람 때문에 부족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그 책임의 축이 용산경찰서 쪽에 더 있느냐 예. 아니면 경찰청에 있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어떤 그 실무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고 예. 서울청 내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좌우파 간의 어떤 그 야간까지 있었던 집회 시위 때문에 예. 사람이 부족해서 못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이유도 맞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여권 또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한 그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기동대 얘기 나올 때 이게 여야가 다른 관점에서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서울 시내 집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촛불 집회 등등 굉장히 규모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막느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용산 경찰서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니까 또 안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자칫하면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으로 번질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이요. 아까 이임재 전 용산소장 얘기 집중했는데요. 조대진 변호사께 짧게. 네. 류미진 총경,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이 유미진 총경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직무유기가 가장 큰 직무유기. 네,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비상관리관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112 상황실에를 전혀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꺼냈죠.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질의하는 의원들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었는데요. 이제 본인이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그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고요. 또 보고에 관련된 시점을 뭐 늦게 받았다라는 예. 지금 항변을 하고는 있지만 예. 이제 그 비상관리관 같은 경우,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야 되지 보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명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는 좀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에 머무는 거 이게 또 뭐 관행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또 고질적인 문제가 되네요. 그렇다면은요. 아무튼 어제 국회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보죠. 그 윗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민 장관 피의자 전환됐다. 특수본 윗선 수사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소방노조가 고발을 했죠. 경찰에. 그럼 접수가 되니까 피의자 전환. 그러니까 고발해서 이제 대상이 됐다. 뭐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등 혐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 전환. 그래서 키워드가 피의자 장관이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윗선 수사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에 국회가 계속 예산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들이 거의 매일 국회 가서 뭐 질문 받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 사실상 백지사표를 낸 상황이다. 그럼 사실상 백지사표니까 실제 낸 건 아니지만 상황은 그렇다 이 뜻이 됐네요.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럼요.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최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 순방 가고 귀국한 뒤 이상민 장관을 만났거든요. 그때 모습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그 모습 다시 한번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상민 장관 발언도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아니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백지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청장이 보고를 받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그 행안부 장관은 사퇴 수습 후에 자체적으로 그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자, 그동안 이상민 장관 뭐 질문 받을 때마다 수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TF의 단장까지 맡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태는 당분간 없나 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종훈 평론가 지금 영상 몇 가지 계속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 장관을 교체하면 경질하면 청문회 해야 되고 또 거기 걸맞는 사람 찾아야 되고 이제 겨우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이 조각이 돼서 이제 출범하는데 또 장관이 빠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공백이 너무 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에 연전연패하는 장소는 바꿔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이제 기류가 바뀌는 게 뭐냐면 야당 즉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부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좀 눈치 보기보다는 빨리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사실 150명 이상의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지금 앞서 뭐 두 변호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모습에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자리를 위해 목숨 거는 이 모습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정부가 대통령이 먼저 결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류의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헌법상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께 있고요. 그 부분은 되게 중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다르게 여당에서도 언제까지나 이상민 장관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제 30대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50여 명의 내외 국민이 참사에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아직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은 그 국민들께서 책임이라는 거는 사퇴 또는 경질 정무직- 이런 걸 말하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을 예. 하는 거겠죠. 물론 수사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은 나오겠지만 예. 이상민 장관의 어떤 발언, 경찰이 더 동원되었을지라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예, 식의 예. 그런 발언이라 아니면 폼나게 사표를 내고 싶었다라는 사석에서의 발언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경찰과 소방의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고 또 지자체에 관리할 책임까지 있는 안전의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예.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도 이 거대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상민 장관의 경질은 사실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기류가 좀 느껴졌을까요? 사실상 백지사표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앞서서 지난주 분위기하고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폼나게 사표 이게 또 많은 또 자극을 좀 했죠. 뭐 기자와 이제 문자를 주고받아 뭐 인터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쓴 표현인데 이게 공개가 됐고 인터뷰 형식으로 다뤄지면서 좀 정치권에서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 표현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얼굴도 몰라. 인용된 말이네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 얼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본 일이 없다. 뭐 이 뜻도 되겠네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 굉장히 뭔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정진상 혐의 전면 부인을 하자 검찰 바로 영장 청구. 그러니까 어제 영장 청구 낮에 나왔거든요. 영장 청구 한다고. 근데 그 전날 14시간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반나절 정도 지났을까요? 바로 영장 청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어요. 속도를 낸 거죠. 좀 더 보죠. 소환 다음 날 신병 확보 나선 거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예정. 내일 되면은 내일 밤 정도 뭐 결정이 나겠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구속된 4달 초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이어질 듯하다. 정진상 최측근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잖아요. 그 민주당은 연일 검찰 수사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 뭐 진술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진상, 유동규와 대지를 이런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거부했습니다. 뭐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피의자 압박용 대질 신문 먼저 요구했는데 검찰은 뭐 자칫 어떤 전략을 세운 게 노출될까 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를 좀 서둘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뻔한 얘기잖아요. 이재명 변호인 수사 영장 결과에 달려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각될 경우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밤이면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 일단 이제 수사 상황 이거 전하고 있는 기사 2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와 관련된 야당의 모습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죠. 민주당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상 실장 해명을 인용해서 논평을 했다. 이 기사는 이걸 주목해요. 아니 당사자, 지금 당사자잖아요. 정진상. 근데 그 당사자가 내놓은 해명을 민주당 대변인이 인용해서 뭔가 논평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 그러면 이게 뭔가요? 뭔가 당이 굉장히 이른바 올인하고 있다. 그리고 전면으로 좀 나서서 방어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대변인 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질의를 좀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근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뭐 그 모습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결국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정 실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대부분 압수영장에 기재된 내용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실장 수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밝혀질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른바 저게 이 백브리핑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질문하면 뭐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의 답변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매일같이 질문하죠. 만나면. 저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저 전해드리죠. 일단 앞선 기사는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정진상 실장이 내놓은 입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 측이 내놓은 입장을 인용해서 논평을 해요. 요즘에. 그게 모습이 아까 영상에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 일각, 내부 일각에서는 아니 얼굴도 모르는 당대표 측근까지 엄호를 하나? 이게 무슨 소리죠? 얼굴을 모른다. 얼굴을 모른다. 자, 이 기사는요. 앞서서 봤던 매경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 기사 다시 한번 불러오는데요. 불러오는 이유는 그 기사 내용이나 이 사진 때문입니다. 지금요. 정진상 실장을 다루는 기사에 등장하는 사진은요.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이 사진이 유일합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이 다른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그러나 대부분 언론사는 이 사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질도 안 좋아요. 그나마. 다들 어렵게 구한 겁니다. 이거. 그만큼 얼굴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고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 다시 조선일보 기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얼굴 본 적도 없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엄호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당 지도부의 총력 방탄 이거 부적절하다. 그리고 일부 의원은 우리가 개딸이냐. 여기서 말하는 개딸, 개혁의 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당원들을 말하는 거죠. 뭐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여야의 목소리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공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요란 법석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당 침탈이고 정당을 압박하고 탄압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지 정진상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방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너무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이란 말이에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정진상 실장을 실제 대면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민주당에서 뭐 1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네요, 지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에 관련된 업무를 봤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마주칠 수도 있었을 텐데 회의라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고 그 소위 이제 조금 막 가려진 인물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제 뭐 당 대표, 당 전면에 나서서 일을 보거나 했던 인물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사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뭐 이번에 조사 받았는데도 비공개로 조사 받고 비공개로 나왔거든요. 이거 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요. 조대진 변호사. 네. 여기 보면 이제 얼굴도 모르는 당대표 측까지 엄호하나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지금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제 진술만 갖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의 민주당의 입장은 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한 우려가 드는데요. 아까 이상민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비리의 부분 비리의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비리 의혹이 뭐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런 재판의 진행 과정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진실로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력 방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방어를 하는 게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조대진 변호사 같은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지금요. 네, 익명으로는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언론에는. 아, 분위기 또 그렇습니까? 조심스럽습니까, 지금 그 자체가? 일단은 뭐 그 민주당 뭐 당 대표에 관련된 측근이었고 그런 의혹을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뭐 겨냥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간의 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추후에 당의 그 앞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당 자체가 너무 방어에 발을 깊숙이 들여놓고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발이 깊게 들어가 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뺄 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걸 걱정을 좀 하셨는데 최인현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 정당, 지금 소속 정당이 아닌 경쟁 정당의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해요. 지금 당 자체가 방탄이다, 지금. 이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게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자체가 민주당이 된 것이고 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 본부장이 측근이라고 했을 때 측근 정도 되려고 하면은 김용 정진상 또는 정진상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고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됐죠. 그분에 대해서는 내 분신 같은 존재다. 분신이 뭐죠? 같은 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분신이 김용, 정진상이라고 하면은 결국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하에서는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신이니까. 그렇죠. 결국 현재로서는 민주당 스스로 당대표를 이재명을 뽑은 후과가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뭐 조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정책 의총에서 한 4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Q&A 형태라고 그러죠? 누가 만들었을까 싶은데 기본적인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정진상, 김용 변호인이 만든 변호인 의견서였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걸 기본 자료로 해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형사 사건을 할 때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증거 자료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피의자, 결국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믿고 변호인 의견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동규 말만 믿고 한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가진 증거가 만약에 나왔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이나 굉장히 강력한 게 있다면 나왔는데 물증이 나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은 정말 변호사가 아니고 민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는 결국 꼬리 자르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주장을 너무 강하게 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났을 때는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벼랑 끝 전략이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민주당의 전략이 맞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요 강하게 받아치고 있죠. 지금 진술 말고 뭐 있습니까? 이 주장이 핵심으로 있습니다. 지금요. 검찰에서는 별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수사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외쳐도 야당 지지율 오히려 급락.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전례와 비춰서 보면은요. 여당 여권이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인 거죠. 이슈 자체가 불리한 이슈인 거예요. 자꾸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런 거예요. 대책 내놓겠다 하고. 그럼 반면에 야당, 그러니까 이태원 헬로윈 참사 이 이슈만 봐도 야당에서는 굉장히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공세할 수 있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야당이 정치적으로 득을 본다라는 게 통념입니다. 근데요, 여론조사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민주당 지지율 4.3%포인트 내려. 물론 최근에 여야 지지율이 다 하락하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은 뭔가 반대급부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각인 거죠. 근데 내린답니다. 참사 후 야당 상승 공식이 깨졌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앞에 이런 수사 상황과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건 거죠,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지율, 야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오르는 게 더 비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오르는 게 더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죠. 대표께서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며칠 안 돼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재보궐을 나오셨잖아요. 예. 굉장히 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나왔지만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초기에는 당시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각오를 내세우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모두가 민주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도 많은 분들께서 반대했던 당대표에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방탄을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분들께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죠. 근데 제가 그럴 때쯤에 이곳 MBN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가더라면, 나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면 과거의 민주당스러운 민주당을 되찾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바뀌어야 하고 민주당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민주당이 가졌던 가치를 내세워서 국민들께 여당과 함께 투쟁하고 같이 투쟁을 하고 또 정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지금 사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여당과 정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지를 제안하고 이런 국정 운영 협력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딱 떠올리면 두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야당 로펌 정도에밖에 생각이 안 들고 야당, 근데 로펌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 당대표를 향한 또 그 측근들 향한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주당 당원들이 봤을 땐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가? 정말 과거의 민주당스러운 것인가? 를 되물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비토크라시를 계속하고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며칠 전에 나왔던 언론에 보니까 새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냈던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중지를 제안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의 협력자,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행태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모든 사항을 보시고 지금 지지율에 다 반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항상 야당이 꿈꾸는 모습이 있죠. 이른바 대한정당. 정책 대한정당. 모든 야당은 항상 이걸 꿈꿔요. 그러면은 지금 집권한 세력이 있고 집권한 정당이 있지만 야당은 이쪽을 능히 이쪽보다 더 나게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당이다. 이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야당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정당, 정책 대한정당 이쪽에 못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못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고 지금 이 이태원 참사의 국민의 아픔도 지금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책 정당으로서의 대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앞서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통념상으로는 야당 지지율이 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고 오히려 그냥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기사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 일정 부분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이 뭔가 프레임을 걸었다는 겁니까? 보통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당 측에서는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올릴 생각보다는 물귀신 작전, 야당의 지지율도 같이 끌어내리는 작전을 쓰거든요. 같이 내려가자? 네. 이번에도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4.3% 내렸다고 하지만 이번 아른서치 조사에도 보면 국민의힘은 4.5%예요. 더 빠졌어요. 근데 이제 같이 동반하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영두 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은 찢어질 듯이 웃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말성의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국 정국과 사정 정국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모습과 맞물리면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한 4% 정도, 3~4%의 중도층은 그런가?
그럼 그게 통했다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유족들의 아픔 그리고 희생자들의 아픔은 아랑곳 없이 추모란 이름으로 명단.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름 공개. 예, 이게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 언론들, 매체들이 진보 매체들이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에서 만든 프레임이 또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뭐 분위기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런 게 작동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도층과 많은 사람들의 정치 외면, 정치 불신 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 근데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하다가 아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때 만든다는 거 알고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잘했다라고 저는 칭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국민의힘이 유능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 외면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내려가는 거다. 지금 그게 프레임에 걸렸다. 지금 그건데 김용태 전 최고에게 추가 질문 드릴까요? 국민의힘이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들어졌어요. 어떻게 전혀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국민의힘도 뭐 잘하고 있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상민 장관 이야기도 했었고 여당이 좀 국민들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빨리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법안 처리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법안 처리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도와줄 분위기입니까 지금? 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의사가 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에는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전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반성의 답을 뭐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떠셨는데요? 이걸 또 질문하신 거네요. 최희조 변호사.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그 서울고등법원에 있어 일이 있었냐면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었는데 그때의 민주당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청와대에서 구술했네모네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10분, 20분 동안 유무선으로 다 제대로 연락을 해서 박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 보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재판까지 넘겼지만 그것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확정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 당시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법적으로 지금 평가가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외쳐도 야당 지지율을 오히려 급락하는 것이고 오히려 인권 놓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이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그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변호사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그래픽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프요.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당 지지율이 더 빠졌다니까요. 근데 야당 지지율이 지금 급락했다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여당 지지율이 더 빠졌어요. 절대값으로 많이 빠졌네요. 여당 지지율은 그럼 뭡니까? 폭락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응하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같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하고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시 평가를 할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참사나 행사가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떨어졌습니다. 꽤 많이. 4% 포인트가 넘으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미스터 에브리싱. 사람 이름인가요? 에브리싱? 우리말로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미스터 모든 것.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살만 얘기군요. 빈살만.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실 왕세자지만요. 사실상 실권자입니다. 거의 뭐 총리 또는 대통령급인 거죠, 지금요. 자, 빈살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요. 물론 뭐 오찬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장소 이런 거는 경호상 때문에 공개가 안 돼요. 어딘지는. 끝나고 나서 알려지겠죠. 그리고 오후엔 20대 그룹 오너 가운데 8명과 회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만나겠어요? 대기업을 만나는 건. 이른바 비즈니스 문제잖아요, 이거는요. 사업 문제. 뭔가 약속하고 체결하고 이런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4대 그룹에 4명 추가로 초청했다. 일단 오늘 일정을 다룬 기사입니다. 일정. 다음은요, 사진 좀 볼까요? 오늘 그러니까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입국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호텔한 모습이에요. 롯데 호텔인데요. 현관에 이렇게 가림막을 쳤어요. 못 보게. 그러면은 도착해서 내리고 아무도 못 봐요, 그러면은. 이게 앞모습이고요. 옆모습 볼까요? 옆에도 가렸군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가린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영상도 나가죠. 저 모습입니다. 가림막을 저렇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해놨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그런지 이거 말고 사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항에 도착해도 없고요.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을 나왔거든요. 근데 뭐 사진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끝난 다음에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 여기 있네요. 빈살만 사진. 이종훈 평론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누굽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핵심이 뭡니까? 이 인물의 핵심은. 이 인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큰 손. 실질적으로 전 세계 최고 1위의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사우디 왕실이 아람코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왕실에서 지금 가장 높은 뭐 그렇죠. 실권자니까. 왕실의 실권자니까요. 네. 뭐 자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또 600조 원이 넘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수장이고요. 그리고 700조 원의 아람코의 수장 그리고 개인적인 자산만 CNBC가 보고한 미국의 CNBC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500조요? 2,500조요? 2,500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지 않습니까? 네, 2,500조가 개인 자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자의 대명사로 가면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 만수르를 얘기하잖아요. 만수르, 예. 만수르의 개인 자산이 34조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만수르는 가난하죠. 가난하다고요. 예. 빈살만이 보면 만수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아, 비교를 하자면. 예. 빈살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 CNBC 보도에 따르면 빈살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개인 자산에 의해서 한 달에 수천억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뭐 이자 수입 등등을 해서, 투자 수입 등등을 해서. 그러니까 재산은 계속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데. 아무튼 세계 최고 부자다. 예. 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결정을 이 사람이 합니다. 돈 갖고 있죠, 권력 갖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700조, 800조 되는 사업들을 막 벌리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뭐 700조에 이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700조의 그 네옴시티 사업을 하는데 빈살만이 안 되라고 하는 기업은 절대 못 들어가요. 안 되는 거네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빈살만이 자기 돈의 일부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빈살만이 지금 뭐 소공동 롯데호텔에 뭐 2,200 하루 1박에 2,200만 원짜리 방을 뭐 40개 이상 구해달라라고 했다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그냥 평범한 아니다. 수준의 방을 구하는 거죠. 만수르가 다 가난하들 정도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단순히 재력이 아니라 뭐라고 이걸 해야 되나요? 뭐 엄청난 파워죠, 사실은. 아무튼 어떤 인물이지? 뭐 나이로 치면 만 나이로 37이라 그래요? 네.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실권을 빨리 잡은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분단위로 재계 총수 만나는 빈살만, 한국과 사우디 수소동맹 시동 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직 100% 확인 안 되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소동맹, 뭐 주요그룹 충수와 뭐 회동해서 여러 가지 뭐 방산 얘기도 있고요. 다음 화면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각 기업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나오는데 뭘 하는지 이렇게 개략적으로 소개되는데 거의 모든 분야예요, 지금. 협력 관계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네. 우리 경제나 우리 좀 뭔가 우리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사업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재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1차, 2차 석유 파동이 있을 때마다 또 중동 특수가 있고 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삼촌 아버지 때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 가서 뭐 대수로 공사라든가 여러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한 그 민간 교류가 여전히 그냥 남아 있던 것이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700조 우리나라 1년에 예산보다 더 많은 그걸 투자를 하는데 거의 그거보다 좀 더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밀레이트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아랍에밀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다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세계에서 높은 부르즈 칼리파, 부르즈 아랍 같은 그 건물을 누가 지었죠? 삼성물산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있던 정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그 시설들이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기업과 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지금 그 대기업들 총수들이 집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 수주전에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직접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찾아오기까지는 이미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선물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이 시간 정말 뉴스가 상당히 저는 기대됩니다. 빈살만 왕세자. 사실 미국과는 좀 불편한 관계죠. 그러니까 뭐 석유, 그러니까 이 산유량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약간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언론인 피살 관련해서 미국과 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인하긴 했지만요. 하여튼 그거는 또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로서는 경제적 실리를 찾는 게 최선이다. 지금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요. 우리로서는. 이번 키워드는 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인데 전쟁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 예산 심사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심사철이거든요.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기사 확인해 보죠. 근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에요. 정부 예산은 1조 2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민주당표 예산은 8조를 늘렸다. 여긴 깎고 정부 건 깎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건 늘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 예산 무더기 삭감,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강조하는 항목은 대폭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증액은요, 일단 이렇게는 놓을 수 있지만 정부가 또 동의를 해줘야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또 이게 예산 전쟁을 예고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 깎은 예산 다시 돌리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야당 윤석열표 예산 대거 삭감, 사상 첫 준예산 현실화되나. 그러니까 뭐가 타협이 안 돼갖고 그냥 준예산을 일단 먼저 가고 급한 대로 쓰자는 거죠. 이겁니다. 뭐 다 깎았다. 여기 막 조목조목 설명을 해놨어요. 어딜 깎았는지. 자, 이 얘기 김용태 전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해보죠.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저는 참 민주당이 나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이 민주당 정부입니까? 아니 예산 편성권은 헌법 57조에 따라서 정부에 있습니다. 행정부에 그렇죠. 정부가 있고요. 짭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힘을 실어줬으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 운영이라든지 과제를 좀 민주당이 협조하고 지원하고 봐야 하겠죠. 물론 거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고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국회의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삭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민주당이 마음대로 저렇게 물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민주당식으로 저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가 언제나 늘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민주당의 저런 행태는 여당의 발목 잡기식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번 저희 윤석열 대통령 그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민주당은 불참했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께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조현일 변호사.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왔는데 그거를 야당에서 삭감하는 거?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보면서 삭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표,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 표 예산은 많이 늘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늘려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일단 뭐 그 삭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산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뭐 삭감하는 그 경우들은 많이 있죠. 예. 뭐 쓸데없는 일, 뭐 불필요한 일, 그리고 줄여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용산이나 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뭐 국민적인 뭐 반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 야당 측의 그 주장도 뭐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표 증액하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증액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예산철마다 보여지는 상황이 주고받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가 서로 원하는 거를 하나씩 그러시다. 이거는 늘리죠. 인정해 줄게요. 대신 이건 서로 좀 줄이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대 야당이 그냥 다 줄여버리고 다 올려버리고 이런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산안 폭주다 그러는데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뭔가 또 타협을 보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 좀 전해드리죠. 나토국인 폴란드에 날아든 미사일. 그럼 이 미사일은 누가 쏜 거냐는 거죠. 어제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러다 큰 전쟁, 진짜 전쟁 커지는 거 아니냐? 이거 혹시 러시아 쪽에서 날라온 거 아니냐?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일촉즉발해서 스톱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면 이게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발탄인 거예요, 오발탄. 그러니까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폭격을 많이 대거했거든요.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쏜 게 폴란드에 떨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부 지역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고요. 폴란드는 안보위, 즉시 소집, 그렇겠죠. 그리고 러시아 배후소에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큰일 났다 그랬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소행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요격용 이게 미사일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쐈는데 그게 실제 의도적이든 오발이든 쐈으면 이거 진짜 나토 국가거든요. 그럼 나토 국가를 공격한 셈이에요. 그럼 나토 국가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심각해질 뻔했네요. 요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죠. 자, 76세, 76 트럼프, 44 리틀 트럼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디센티스는 반응이 소음이다, 그냥 시끄럽다, 일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공화당 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선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do want to point out that in the midterms, my endorsement success rate was 232 wins and only 22 losses. You don't hear that from the media. 여전히 자랑이군요. 그냥 입을 열면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해요. 지금 트럼프가 출마하는 거 이거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원들보다 더 신난다, 더 좋아한다는 겁니까? 이종호 평론가 왜 그렇습니까? 일단 민주당원들과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을 때도 바이든에게 졌거든요. 예. 그건 물론 근소한 차긴 합니다만. 근데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인기나 뭐 가진 것이 더 부족함에도 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나온다면 아무리 인기가 없는 바이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공화당이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디센티스에 대해서 멍청하다라는 표현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출마 선언하니까 소음이다. 그래서 이제 디센티스가 트럼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노이즈, 소음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정책 이슈들을 드라이브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센티스가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반발한 거거든요. 디센티스의 야심이 드러나는 거죠. 미국 야당 내가 상당 기간 시끌시끌하겠네요. 뭐 권력 투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